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마치 누가 일부러 소리를 죽인 것처럼. 나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향했다. 손에는 비닐봉투 하나,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해열제와 진통제 몇 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비닐이 아니라 내 속이었다. 슬리퍼는 축축했고 비가 왔던 모양이었다. 마당 끝자락에서 흙냄새가 스며들었고 내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달라져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달라져 있었다. 문을 밀자 금속 걸쇠가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평소엔 익숙하던 그 소리마저 오늘은 차갑고 낯설었다. 신발을 벗으며 현관 안을 들여다봤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문 쪽을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뭔가를 차리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은 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왔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비닐봉투를 부엌 쪽 선반에 올려두고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힐끔 보더니 다시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다. 밥과 국, 그리고 미역 무침. 원래 같으면 내가 앉기도 전에 어디 아프니? 괜찮니? 라고 물었을 어른이었지만 오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내 존재가 거실의 공기처럼 투명한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것은 단지 시작이었고 지금 이 집에서 내가 잃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걸. 식탁에 놓인 국은 따뜻했다. 손에 닿은 그릇의 열기가 오히려 서글펐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받아들이는 건 고작 국의 온도였다. 나는 한 숟갈을 뜨려다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눈이 내 손등 위에 잠시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눈빛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건 그냥 시끄러운 존재를 감시하는 눈이었다. 소리 없이 밥을 씹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믿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가족은 돌아올 거라고. 그러나 그날의 밥상 위엔 말이 없었다. 딱딱한 된장국 속의 무조차도 그날은 말라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기척 하나 없이 깨어난 나는 무의식 중에 아이를 찾았다. 배 위에 손을 얹었지만 이미 텅 빈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아래로 흐르던 묵직한 통증만이 나를 깨웠다. 부엌에선 조심스레 그릇을 놓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차리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 한 쌍의 그릇. 그런데 그 밥상엔 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었다. 식사하세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아침밥 냄새는 구수했지만 그 속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미역국 대신 된장국.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 선택 하나로도 나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넌 이제 산모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을 뜨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다 지난 일이니까 너무 오래 끌지 마라. 그 말은 칼 같았다. 아이를 보내고 돌아온 지 겨우 하루. 내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것을 지난 일이라 불렀다. 나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그 작은 동작조차 손끝이 떨렸다.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테이블에 딱 소리를 냈고 물이 조금 흘렀다. 그제야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눈빛엔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짜증이 엿보였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했지만 단 한 번도 내 손이나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친절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훈육이었다. 밥상은 그저 계속 흘러갔다. 누군가는 반찬을 집고 누군가는 국을 떠먹고 하지만 그 속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투명인간처럼 단지 자리를 차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어제 병원에서 뭐라 하디 남편이 갑자기 물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어제 그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 이제 와서 묻는 이유는 진심이 아니라 형식 때문이었다. 자궁엔 이상 없대. 그냥 조심하래.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내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휴대폰을 봤다. 그 말은 단지 그럼 됐네라는 반응이었다. 나는 밥상 위에서 김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그 속에서 나 자신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나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었다. 하늘은 높았고 햇살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빨랫줄에 걸린 흰 셔츠 사이로 손을 넣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다. 셔츠 끝이 내 뺨을 스쳤고 나는 문득 입원 중 보았던 아기의 심장 박동 모니터를 떠올렸다. 삐 소리 하나로 끝나버린 생명. 나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빨래를 걷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소리는 낮았지만 볼륨보다 더 낮은 건 우리 둘 사이의 거리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귀찮은 듯 리모컨을 꺼두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뭔데? 나는 그 앞에 앉았다. 말하려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엉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슬픔을 말해봐야 그가 알아들을까? 그래도 용기를 냈다. 병원에서 있을 때 한 번쯤 와줄 수 있었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엄마가 감염된 거지. 굳이 내가.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엄마가 감염된다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책임 중 하나일 뿐이었다. 너무 외로웠어. 내가 말했다. 혼자서 아이도 보내고 수술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끝난 일이잖아. 더 끌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멈췄다. 슬픔이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다시 소파에 기대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무심한 뒷모습은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팠을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지금도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했다. 방 안엔 텅 빈 가습기만이 작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 새벽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잠을 설친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 쪽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용 트렁크를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있었다. 손에는 내 외투가 걸려 있었고 이불 한 채가 곱게 접혀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다. 나는 문턱에 서서 물었다. 그게 뭐예요?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친정에 좀 다녀와. 너도 몸추 스를 시간이 필요하잖아. 친정에 다녀와. 그 말은 부드럽지만 나가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돌려 말하는 한국식 거절의 방식이었다. 근데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들어 내 말을 잘랐다. 지금은 네가 있는 게 좀 그렇다.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애 아빠도 예민하고. 그녀의 말은 마치 논리적 판단처럼 이어졌다. 며느리가 아이를 잃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나는 담담히 물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트렁크 지퍼를 올렸다. 이 집은 조용한 게 좋다. 그 말엔 분명한 선이 있었다. 내 감정은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는 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식은 기운이 올라왔다. 그녀는 외투를 내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너도 네 위치는 좀 생각해봐야지.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아이를 잃었고 가족의 위로를 원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나는 위치를 잊은 존재, 조용히 치워야 할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새벽 기차를 탔다. 무릎 위엔 작은 트렁크가 있었고 속에는 약봉지 하나와 아이 초음파 사진이 담긴 봉투가 들어 있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그 새벽빛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지만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차가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아버지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꼭 전화를 걸고 싶었다. 그날 오후 집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내렸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졌고 눈가엔 잦은 긴장과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아버지였다. 나는 마당 한쪽에 서 있다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내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나는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숨이 솟는 듯한 평온이 밀려왔다. 현관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저기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뻣뻣했다. 아버지는 명함 지갑에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상도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남편도 뒤따라 나와 상황을 살폈다. 그의 얼굴엔 당황이 담겨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어제 이 아이를 새벽에 내보내셨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유산을 겪고 약물 치료 중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였죠. 시어머니는 변명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저희도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잠시 친정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잠시가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정중함 속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아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고도 계속 이 집에 머무를 이유는 없겠지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 뜻은 확실하니?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저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이 그들의 유일한 방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모든 걸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를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패였다. 아버지가 건넨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집을 뒤흔들었고 나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 집의 공기가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끝을 비비며 조심스레 말했다. 판사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복잡한 건 이해합니다. 누구나 예상 못한 일은 생기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라우리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는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벽 쪽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침묵으로 나를 밀어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나를 혼자 두었는지.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은 이해와 단단한 기준이 담겨 있었다. 제 딸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집이 그녀에게 어떤 안식이었는지, 어떤 상처였는지 저는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고 손가락이 서로 얽혀 흘러내릴 듯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잠시 앉으며 말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겠죠. 남편이 그제야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이 집에서 처음으로 들은 진짜 인간의 목소리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에 쉽게 동요하지 않았다. 죄송함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소파 천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말한 죄송함이라면 시작은 될 수 있겠지요. 시어머니는 눈을 꾹 감으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며느리만 두고 보면 이해 못할 일이지만 집안 어른으로서 저는 그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조용히 넘기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은 칼이 아닌 오래된 종이처럼 부드럽게 나를 감싸며 시어머니에게 닿았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느낀 듯 보였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의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거실은 조용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 건 아무도 할 말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남편은 혼자 집 근처에 법률사무소를 예약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별다른 말 없이 따라갔다. 그날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거리는 조용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변호사 앞에서 남편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며 사인할 부분을 확인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내 눈을 보며 웃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저 사무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서류 마지막 장을 앞에 두고 그가 갑자기 펜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심한 줄은 몰랐어.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계속 말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아이를 잃고 나니까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피했어. 엄마 뒤에 숨고 내 감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쳤어. 그게 나였어.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진심이 들리는 목소리였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는 눈을 감았다. 우리 아이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한테 기대고 싶었던 적 많았어.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더 힘들었어.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본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변호사는 펜을 건넸고 우리는 조용히 사인을 마쳤다. 끝이라는 건 그렇게 큰 소리도 울음도 없이 다가왔다. 마치 마당의 감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짐을 싸던 아침, 나는 문득 마당 쪽을 바라보았다. 초가을 햇살이 담장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엔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어떤 날에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노란 빛이 선명한 꽃,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몸을 약간 숙여 꽃잎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며
살짝 꽃대를 흔들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안의 모든 감정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문 안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다가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다. 작은 반맨골이었다. 이거 네가 전에 고른 거잖아.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오늘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너 손재주 좋잖아. 그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건넨 관심이었다. 물론 늦었고 어색하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고맙다고 느꼈다. 나는 트렁크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 앞에 섰다. 남편은 거실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이젠 서로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 현관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수없이 걸어 나왔던 이 복도와 마루. 웃음도 눈물도 숨죽인 밤들도 담겨있던 그 공간이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향할 때 햇살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덮었다. 그 온기가 꼭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져서 그제야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문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차로 향하는 길에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가장 깊은 상처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은 고통은 누군가의 외면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침묵을 뚫고 나온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조금 더 나 자신이 된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말없이 감정을 삼켜본 적 있다면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고요한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